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입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또다시 알리사를 만났다. 그것은 3년 후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그 10달 전에 그녀의 편지를 통해 외삼촌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 여행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에서 곧장 그녀에게 상당히 긴 편지를 보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끝내 답장은 없었다. 그때 르아브르에 있었던 내가 어떤 이유로 자연스럽게 퐁고스말에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나는 알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혼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나는 내가 간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일상적인 방문처럼 알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이 싫어서 나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어떤 쪽으로도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걸음을 옮겨 놓았다. 들어가 볼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보지 말고 또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돌아와 버릴 것인가. 그래, 그렇게 하자. 가로수길을 산책이나 하고 지금도 어쩌면 그녀가 가끔 와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벤치에나 앉아보자. 그러나 벌써 나는 내가 그곳을 떠난 다음에라도 그녀가 내가 왔다 간 것을 알아채게 할 만한 무슨 표적을 남겨둘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나는 느릿느릿 걸었다.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자 나의 가슴을 죄어오던 아릿한 슬픔은 거의 달콤한 웃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미 가로수길에 이르러 있었다. 나는 내 모습이 눈에 띄지나 않을까 하여 농가의 마당을 갈라놓은 비탈길을 따라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나는 이 비탈의 어느 지점에서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올라갔다. 낯선 정원사가 오솔길에서 일을 하고 있더니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새로 만든 생 울타리가 뜰을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는 기척을 들었는지 개가 시끄럽게 짖어댔다. 좀 더 걷다가 나는 가로수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다시 정원의 남쪽으로 나왔다. 그리고 방금 내가 지나온 길과 평행으로 나 있는 너도밤나무 숲으로 가다가 채소밭의 작은 비밀문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그리로에서 정원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비밀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안쪽으로 지른 빗장이 별로 튼튼하지 못하여 어깨를 대고 한 번 힘을 주자 부러질 듯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났다. 나는 흙담에 움푹 패인 곳으로 몸을 숨겼다. 정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발소리를 듣고 그것이 알리사라고 생각했다. 알리사는 서너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제롬, 너니? 순간 세차게 뛰던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목소리가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더 높이 다시 불렀다. 제롬, 너지?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내 몸을 죄어오는 감동이 너무도 벅차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내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자 그녀는 몇 걸음 더 나서서 담을 돌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당장 그녀를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워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나에게 그녀가 와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잠시 나를 향해 몸을 수그리고 있던 동안 나는 그녀의 가냘픈 손에 마구 입을 맞추었다. 왜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녀는 3년 동안의 이별이 마치 며칠 동안의 헤어짐에 지나지 않는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너무도 놀라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말했다. 벤치로 가자. 그래, 난 다시 한번 너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사흘 전부터 난 매일 저녁 여기 와서 오늘 저녁처럼 너를 불렀어. 왜 대답을 하지 않았니, 제롬? 네가 그렇게 불쑥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난 너를 만나지 않고 떠나버렸을 거야. 나는 처음에 나를 숨막히게 할 뻔한 감동을 겨우 누르며 말했다. 마침 르아브르를 지나던 길이라서 저 가로수길을 좀 거닐어 보고 정원 주위도 한번 둘러보고 네가 여전히 앉아있을 것 같은 이외한 벤치에서 잠시 쉬어볼까 했었을 뿐이었어. 그러고는 사흘 전부터 저녁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읽고 있었나 좀 봐. 그녀는 내 말을 끊으면서 한 묶음의 편지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이탈리아에서 그녀에게 써보냈던 편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나는 그녀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여위고 창백한 그녀의 모습이 내 가슴을 아프게 죄어왔다. 내 팔에 기대어 의지하며 그녀는 춥거나 뭔가 두려운 사람처럼 나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어쩌면 모자 대신 쓰고 있던 검은 레이스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보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탈진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문득 나는 지금 그녀가 퐁구스마르에 혼자 있지는 않나 염려스러워졌다. 그러나 아니었다. 로베르가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줄리에트와 테시에르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들도 8월을 여기서 지내고 갔다고 했다. 우리는 벤치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얼마 동안 평범한 인사를 주고받고 소식을 묻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내 학업의 진전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내게 학업이 이젠 더 이상 아무런 흥미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가 느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전에 그녀가 나에게 환멸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녀에게 환멸을 주고 싶기도 했다. 내가 뜻한 대로 되었는지 그건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과 더불어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될 수 있으면 냉정하게 이야기해 나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격한 감동으로 말소리가 떨려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조금 전부터 구름에 가려있던 저녁해가 우리들의 거의 정면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어 텅 빈 들판을 출렁이는 저녁 노을로 가득 채우고 지평선에 닿을 듯 말 듯 우리 발밑에 펼쳐져 있는 좁은 골짜기를 갑자기 현란한 붉은 빛으로 뒤덮더니 이윽고 사라져버렸다. 나는 매혹되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빛나는 황홀감이 다시 나를 휘감고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원망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속삭임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상체를 나에게 기대고 있던 알리사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얇은 종이에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서 그것을 내게 내미는가 싶더니 이내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동작을 멈춰버렸다. 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가 말했다. 제롬,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내 자수정 십자가야. 오래전부터 너에게 주고 싶었어. 그래서 사흘 전부터 가지고 다녔어. 그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니? 나는 상당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에 대한 추억으로 네가 지니고 있다가 너의 딸에게 주었으면 해. 딸이라니. 나는 얼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리사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반문했다. 조용히 내 말을 잘 들어줘, 부탁이야. 아니,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마라. 벌써부터 너에게 말하기가 몹시 힘들어졌어. 그렇지만 이 말만은 너에게 꼭 하고 싶어. 제롬, 언젠간 너도 결혼하게 될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에 대답하려 하지 마. 내 말을 막지도 마라. 제발.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내가 너를 몹시 사랑했다는 것을 너가 오래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벌써 오래 전부터, 3년 전부턴 난 너가 좋아하던 이 작은 십자가를 너의 딸이 언젠간 나를 기념하며 목에 걸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했었어. 물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중단했다. 나는 거의 적대감을 느끼며 소리쳤다. 왜 네가 직접 그 아이에게 주지 못하니? 그녀는 말을 이으려고 애를 썼다. 그녀의 입술이 흐느끼는 어린아이 입술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빛남은 그녀의 얼굴을 숭고한 천사와도 같은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알리사,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하겠니? 난 너밖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 그러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그녀를 거의 난폭하다고 할 만큼 거칠게 내 팔 안에 끌어안고서 거센 입맞춤을 퍼부어댔다. 거의 뒤로 젖혀진 채 온몸을 내맡기고 있는 듯한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흐려져 갔다. 그러더니 그녀의 눈이 가만히 감기면서 비길 데 없이 드높은 선의가 느껴지는 매우 고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두 사람을 가엾게 여겨줘, 제롬. 우리의 사랑을 손상시키지 마라, 제발.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더 말했을지도 모른다. 비열한 짓은 하지 마라 라고. 아니,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그때의 일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가 없다. 아무튼 나는 갑자기 그녀 앞에 몸을 던지듯 무릎을 꿇고 그녀를 내 팔로 경건하게 감싸면서 부르짖었다. 그렇게도 나를 사랑했다면 알리사, 어째서 언제나 나를 밀어내려고만 했지? 생각해봐. 처음에 난 줄리에트의 결혼만을 기다렸어.
그리고 또 난 네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다린다는 걸 이해했어. 줄리에트는 지금 행복해. 그 얘기를 나한테 한 건 바로 알리사 너였잖아. 그리고 난 네가 오랫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 둘 다 혼자잖아. 과거를 아쉬워하지 마. 그녀는 중얼거렸다. 난 이미 페이지를 넘겼어. 아니야, 알리사. 아직 늦진 않았어. 아니야, 제롬. 이젠 늦었어.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보다 더 훌륭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늦었던 거야. 제롬, 너 덕택의 내 꿈은 인간적인 만족이 전락시킬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갔어. 난 가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 그런데 그때마다 난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완전치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난 더 견뎌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를 상실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은 있니? 아니, 한 번도 없었어. 이제 너도 알겠지? 3년 전부터 난 너 없이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있었어. 밤 기운이 주위에 내리기 시작했다. 추워. 하고 말하며 그녀는 일어나면서 쇼를 바짝 죄어들렀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그녀의 팔짱을 낄 수도 없었다. 제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던 그 성경 구절 기억하고 있니?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욱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 저들이 그 약속한 바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던 것을. 그 말을 언제나 믿고 있어? 물론 믿어야 해.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나란히 걸었다. 이윽고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회었다. 눈물이 흘러넘치면서 그녀는 그 가장 좋은 것을 하고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녀가 나왔던 채소밭의 작은 비밀 문 앞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잘 가. 이젠 더 이상 오지 마. 잘 가. 나의 사랑하는 벗. 이제부터 그 가장 좋은 것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팔을 뻗어 두 손을 내 어깨에 얹고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나를 붙드는 듯, 그러면서도 자기로부터 나를 밀어내려는 듯 한동안 꼼짝도 않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고 문 뒤에서 빗장 지르는 소리가 났다.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이 나를 휘감아오는 절망에 사로잡히면서 문에 기댄 채 쓰러져 버렸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녀를 붙들었더라면 그 문을 억세게 밀어붙이고 어떻게 해서든 집 안으로, 하긴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겨있지도 않았겠지만 들어갔더라면, 아니 그럴 순 없다. 모든 걸 되살려내기 위해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지금에조차 그건 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 내 마음 역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며칠 후 나로 하여금 줄리에트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다.
줄리에트에게 나는 나의 퐁고스마루 방문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알리사의 창백한 얼굴과 여윈 모습이 나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언니를 좀 돌봐주고 이젠 알리사 자신으로부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나는 줄리에트의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제롬,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가여운 알리사는 이제 이곳에 있지 않아요. 슬프게도 오빠의 편지에 적힌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언니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이 쇠약해 갔어요. 그러다가 언니는 내 간청에 못 이겨 르아브르에 있는 A박사의 진찰을 받기로 했어요. 그분은 언니에게 심각한 증세는 없다고 진찰 결과를 알려왔어요. 그런데 오빠가 찾아갔던 사흘 후 언니는 갑자기 퐁고스마루를 떠나버렸대요. 그런 사실도 로베르의 편지를 받고서야 알았어요. 언니가 내게 편지를 쓰는 일은 극히 드물어서 로베르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한테 소식이 없다고 걱정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언니를 그대로 떠나보낸 것에 대해 그리고 잡을 수 없었으면 파리까지라도 언니를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 난 로베르를 나무랐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언니의 거처조차도 몰랐어요. 그게 어디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어요? 언니를 만나볼 수도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며칠 후 로베르가 파리에 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로베르가 어찌나 꿈을 대든지 그의 열성을 의심할 지경이었어요. 결국 경찰에까지 알릴 수밖에 없었죠. 언제까지나 그런 불안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티시에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마침내 언니가 은신해 있던 조그만 요양원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난 언니의 죽음을 알리는 원정의 편지와 언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티시에르의 전보를 동시에 받았거든요. 며칠 후 나는 알리사가 퐁고스마루의 집을 로베르에게 맡기고 자기 방에 있던 모든 물건과 그녀가 지시한 몇 점의 가구는 줄리에트에게 보내주도록 부탁했다는 것을 알았다. 알리사가 내 이름을 적어 봉해둔 서류는 머지않아 꼭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 방문 때 받기를 거절했던 그 작은 자수정 십자가를 목에 걸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그리고 그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테시에를 통해 알았다. 공증인이 나에게 보내준 그 봉해진 봉투에는 그녀의 일기가 들어있었다. 나는 여기에 그 일기의 많은 부분을 옮겨 적으려 한다. 알리사의 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갖가지 상념이며 내가 여러 말로 설명하려 해봐도 극히 불충분하게 밖에는 나타낼 수 없는 내 마음의 혼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알리사의 일기. 에그비에브에서 그제 르아브르 출발, 어제 님무 도착. 나의 최초의 여행이다. 집안 살림이나 부엌일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계속되는 무료함 속에서 1887년 5월 23일 25살 되는 생일에 나는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별다른 재미야 없겠지만 그저 벗삼아 적어 나가려는 것이다. 아마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내가 홀로 있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이다. 아직 내가 접해보지 않은, 그래서 거의
이방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낯선 땅에서, 그러나 이 땅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노르망디가 나에게 들려주던 것, 그리고 또 내가 퐁구스 마리에서 끊임없이 듣던 것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하느님은 어느 곳에 계시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땅, 이 남쪽 땅은 내가 아직 배우지도 못한, 그래서 놀라움으로 듣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5월 24일. 줄리에트는 내 곁에 놓여있는 긴 의자 위에서 졸고 있다. 이탈리아 풍으로 지은 이 집의 멋인 환하게 트인 회랑 아니다. 이 회랑은 정원으로 이어지는 모래 깔린 안뜰과 그대로 통한다. 줄리에트는 그 긴 의자를 떠나지 않고서도 얼룩 지보리떼가 뒤뚱거리고 두 마리의 백조가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연못에 이르기까지 잔디가 펼쳐져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느 여름에도 마른 적이 없다는 개울이 연못에 물을 대주고 점점 야생의 숲으로 변해가는 정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황량한 벌판과 포도밭 사이에서 점차 좁혀지다가 마침낸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다. 에드와르 테시에르는 내가 어제 줄리에트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버지께 정원, 농장, 포도주, 저장실, 포도밭 등을 구경시켜 드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정원 안 여기저기를 혼자서 산책할 수가 있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많은 나무들, 점심때 그것들의 이름을 물어보려고 장가지들을 하나하나 꺾어 모았다. 제로미 보르게스 별장이라든가 도리아 팡필리에서 눈여겨보았다던 초록 떡갈나무가 그 중에 있음을 나는 알아보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프랑스의 나무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지 모양이 전혀 달랐다. 그 떡갈 나무들은 정원이 거의 끝나는 곳에 있는 좁다랗고 신비로움마저 감도는 빈터를 둘러싸고 맨발에 닿는 감촉도 부드러운 융단 같은 잔디밭 위로 늘어져 마치 요정들의 합창에 초대된 듯했다. 퐁구스 마레에서는 그렇게도 기독교적이었던 자연에 대한 나의 느낌이 이곳에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약간씩 신화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두렵기까지 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하게 나를 눌러오는 그 두려움 비슷한 감정 역시 종교적인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은 성스러운 숲이니 하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대기는 수정같이 맑았고 신비로운 고요가 깃들고 있었다. 내가 오르페우스라든가 아르미테스를 꿈꾸고 있는데 어디선지 갑자기 새소리가, 단 한 가지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새소리는 내 곁 어디쯤에서였는지 너무도 가까이 들렸고 너무도 감동적이고 너무도 순수해서 내겐 모든 자연이 그 새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가슴은 몹시 세게 뛰었다. 한동안 나무에 기대어 서 있다가 난 아직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 제롬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다. 르아브르를 보냈더라도 그 편지는 이리로 전송되어 왔을 텐데 내 불안한 마음은 오직 이 일기에 털어놓을 수 있을 뿐 어제 보호까지 소풍을 나갔던 것도 기도도 아무 보람 없이 사흘 전부터 내 불안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여기에 도착한 이후에 나의 알 수 없는 우울증은
어쩌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오래전부터 거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며 또 내가 자연스러워하던 기쁨도 사실은 이 우울함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5월 27일. 왜 나는 자신을 속이려 하는 걸까? 내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은 거의 의도적인 것이다. 나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그 행복. 그런 행복이 거의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얻어지는 것을 보고 난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다. 이 얼마나 복잡한 엉클어짐인가. 그렇다. 나는 줄리에트가 자기의 행복을 나의 희생과는 다른 곳에서 찾아냈다는 것. 그리고 그 애가 행복해지기 위해 나의 희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 마음 안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한 무서운 이기심이 분개하고 있음을 나는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제롬의 침묵이 나에게 어떠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지금 나는 내 마음 안에서 그 희생이 정말 이루어졌던가를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 이젠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게 치욕스럽게 느껴진다. 정말 내겐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인가. 5월 28일. 나의 슬픔을 이렇게 분석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벌써 나는 이 일기장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극복했다고 믿었던 나의 교활한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인가. 그래선 안 된다. 이 일기는 내 영혼이 그 앞에서 치장을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울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일기를 쓰게 된 것은 처음에 생각했듯이 무리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슬픔 때문이다. 슬픔이란 내가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온 이제는 증오하며 그것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순화시키고 싶은 죄악의 상태이다. 이 일기는 내 마음속에 다시 행복이 깃들이도록 나를 도와야만 한다. 슬픔이란 하나의 복잡하게 얽힌 착잡함이다. 나는 결코 나의 행복을 분석해보고자 한 적은 없다. 퐁그름 아래에서도 난 혼자였다. 지금보다도 더. 그런데 어째서 거기선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난 제롬이 나에게 이탈리아에서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가 나 없이도 세상을 보고 나 없이도 살아가리라는 것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음으로 남아 그를 뒤따랐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를 부르고 있다. 제롬이 없어서일까? 내가 보는 새로운 것들이 나를 괴롭히게 한다. 6월 10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일기는 오랫동안 중단되었었다. 귀여운 리즈의 태어남, 줄리에트 곁에서의 긴 밤샘들, 제롬에게 편지로 써보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적는 것에 아무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 나는 많은 여자들이 쉽게 빠져드는 너무 많이 쓴다는 결점은 피하고 싶다. 이 일기를 자기의 완성의 도구로 생각하자. 계속 이어지는 몇 장은 책을 읽다가 적어둔 구절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고는 퐁고스 마르에서 다시 일기는 시작됐다.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그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나는 그것을 의심할 권리도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의 곁에서 느끼게 되는 이 불만스러움과 거북스러움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 행복이 너무도 실제적이고 너무도 쉽게 얻어졌으며 또 너무도 자로잰 듯 완벽한 것이어서 영혼을 죄고 질식시킬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이 행복, 바로 그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행복을 향한 과정, 그것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 너무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행복을 당신의 곁에 이르기까지 미루어둘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뒤로 많은 면들이 찢겨 있었다. 아마 그 부분은 르아브르에서의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만남을 적은 듯했다. 일기는 그 다음에야 다시 시작되었다. 날짜가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그건 분명 내가 퐁구스마리에 머물러 있을 때 쓰여진 것들인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나는 가끔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한다. 그는 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나를 드러내어 보다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난 오직 그와 함께라야만 존재할 수 있다. 때때로 나는 내가 그에게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사람들이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곤 한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그려내는 것과 내 안에서 그려지는 사랑은 그토록 달랐던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모르게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가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 나의 모든 덕성도 오로지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곁에서는 나의 덕성이 희미하게 흐려짐을 느낀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또 내가 외국어로 된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물론 내가 우리말보다 어떤 외국어를 더 좋아한다거나 내가 탐복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외국 작가들에 비해서 어떤 면으로 손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의미와 감정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약간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조금씩 나아진다고 느껴지는 데서 오는 무의식적인 자부심은 지적인 기쁨의 어떤 영적인 기쁨까지 더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영적 만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행복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감이 없다면 나는 결코 그런 상태를 바랄 수가 없다. 최선의 기쁨이란 하느님 안에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무한하고도 지속적인 접근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감히 말장난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기쁨 따위는 가볍게 코웃음 쳐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 아침 우리 두 사람은 가로수길의 벤치에서 같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굳이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갑자기 그가 내게 내세를 믿느냐고 물어왔다. 그럼 제롬,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게 희망 이상이야. 그건 하나의 확신이야. 순간 나는 모든 신앙심이 나의 말 속에서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알고 싶은 건 하고 그가 덧붙였다. 그러고는 잠시 잠자코 있던 그는 말을 이었다.
만일 신앙심이 없다면 너의 행동이 달라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제롬, 하지만 너 역시 너가 원해서이건 아니건 간에 더없이 열렬한 신앙심이 부여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달라진다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게 될 거고. 아니야, 제롬, 아니야. 우리의 덕성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을 위해 애쓰는 건 아니야. 분명 우리의 사랑이 추구하는 건 보상이 아니야. 자신의 수고함에 대한 보수를 생각하는 건 훌륭하게 태어난 영혼에겐 상처일 뿐이야. 덕성 역시 그러한 영혼을 위한 치장은 될 수 없어. 아니, 덕성이란 그러한 영혼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형식, 바로 그거야.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셨다. 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흘 전부터 다시 우유만 드시게 되었다. 어제 저녁 제롬이 자기 방으로 올라간 다음이었다.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잠깐 동안 나 혼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누워 있었는데 그건 내게는 좀처럼 없던 일로서 왜 내가 그런 자세로 있을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등가시 불빛으로부터 내 눈과 몸의 윗부분을 가려주고 있었고 나는 치맛자락 아래로 삐죽 나와 있는 나의 두 발끝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잠시 문 앞에 서신 채 미소를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 서글픈 것 같기도 한 모호한 태도로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셨다. 나는 어쩐지 부끄러워져서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게 손짓을 하셨다. 이리 와 내 옆에 앉거라. 아버지는 나를 옆에 앉히시고는 꽤 밤이 늦었는데도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두 분이 헤어지신 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말이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셨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께 어떤 의미를 지니셨던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버지, 마침내 내가 말했다. 왜 오늘 밤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에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여기 들었었을 때 긴 의자에 누워있던 너의 모습에서 잠시 내 어머니를 다시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 그처럼 집요하게 여쭤보았던 건 바로 얼마 전 제롬이 내가 앉아있는 안락 의자에 기대고 서서 내 어깨 너머로 몸을 구부리고 함께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의 체온과 떨림까지 느끼고 있었다. 계속해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더 이상 어느 줄을 읽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너무도 야릇한 흥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난 아직 일어날 힘이 있는 동안에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다행히도 제롬이 아무것도 눈치챌 수 없도록 잠시 밖으로 나와 가라앉힐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얼마 후 아무도 없는 빈 응접실의 긴 의자 위,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시 보는 것 같다고 하신 바로 그 긴 의자 위에 누워있을 때 나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희한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오는 과거에 대한 추억에 사로잡혀 불안과 압박,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던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하느님, 악의 형상을 한 모든 것에 대한 공포를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가엾은 제롬, 때로는 그가 단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내가 그 몸짓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만 한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워지기를 바랐던 것은 제롬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오직 제롬만을 위하여 완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완덕함은 오로지 그가 없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이시여, 이것이 당신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저의 영혼을 가장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덕성과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나는 가끔 사랑한다는 것, 끊임없이 더욱 사랑한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덕성이 있을까 하고 의심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어느 날에는 덕성이란 사랑에 대한 저항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울어짐을 감히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걸까? 오, 매혹적인 궤변이여, 허울 좋은 권유여, 행복의 변덕스러운 신기루여. 오늘 아침 나는 라브리에르의 저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읽었다. 이따금 인생의 행로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허용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너무도 당연할 만큼 지극히 즐거운 쾌락과 흐뭇한 이끌림이 있다. 그처럼 크나큰 매력들은 그것을 덕성 때문에 포기한다는 매력에 의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나는 이 구절에서 변명을 찾아냈던 것일까? 사랑의 매력보다 더욱더 강하고 그윽한 어떤 매력이 나의 마음을 은밀하게 이끌 수는 없는 것일까? 오, 사랑의 힘으로 우리 두 사람 모두의 영혼을 사랑의 저너머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난 이제 너무나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느님과 제롬 사이에서 나 이외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를 하느님께로 기울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사랑이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 그는 나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로 하여금 덕성을 더 높이 쌓아가게 하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저의 비천한 마음으로는 이 사랑을 뛰어넘지 못해 절망하고 있사오니, 오 하느님,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의 하잘것없는 가치에 비해 무한히 큰 그의 가치를 하느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이오니, 오늘 저의 영혼이 그를 잃고 흐느껴 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당신 안에서 그를 다시 찾으려 함이 아니옵니까? 오 하느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 당신께 그의 영혼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욱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옵니까? 그가 제게 멈춰버린다면 그로 인하여 제가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탁월하게 빛날 수 있는 것도 행복 속에서는 얼마나 작게 움츠러들어 버리는지요. 일요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나은 것을 예비해 두셨으니
5월 3일 월요일. 행복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 손만 뻗치면 잡을 수도 있는 곳에 오늘 아침 난 그와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희생을 성취했다. 월요일 저녁. 그는 내일 떠난다. 그리운 제롬, 나는 언제나 무한한 애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코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입과 눈과 입술이 마음에 내린 구속은 너무 힘겨운 것이어서 너와 헤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해방이요 또 쓰디쓴 만족이기도 하다. 나는 힘써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하지만 막상 행동을 할 땐 나를 움직여야 할 그 이성이 어디론가 빠져 달아나 버리거나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다. 결국 나는 이상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나를 그에게서 떠나게 한 이유들, 나는 더 이상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피하고 있다. 왜 내가 그를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하느님, 제롬과 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인도되어 당신께로 나아가도록 해주옵소서. 때로는 한 사람이 형제여, 피곤하거든 내게 기대라 라고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내 곁에 너가 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겐 힘이 돼 하고 대답하는 두 사람의 순례자들처럼 내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아니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좁은 길 말입니다. 7월 4일. 6주일 이상이나 일기장을 펴보지도 않았다. 지난달에 내 일기장 몇 장을 다시 읽어보다가 나는 내가 쓴 일기에서 애써 잘 쓰려고 했던 허세를 발견하였다.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것도 그이 때문이다. 그가 없이도 살아나가기 위해 쓰기 시작했던 이 일기장에서 나는 마치 그에게 계속해서 편지라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잘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찢어버렸다. 이러한 나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찢어버려야 했을 것이다. 모두 찢어버렸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몇 장을 찢어낸 것에서 나는 벌써부터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 마음이 이렇듯 병들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정말로 내가 뜻있는 일이라도 해낸 것 같았고 찢어내버린 그 몇 장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만 같았다. 책장에서 책을 추방해야만 한다. 이 책에서 또 저 책으로 나는 그를 피하려고 하건만 어느 책에서건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가 없이 펴든 페이지에서조차도 나는 내게 책을 읽어주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가 흥미있어 하는 것에만 흥미를 느낀다. 나의 생각마저도 거의 그의 방식을 닮아버려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나는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구분할 수가 없다. 가끔씩 나는 그의 글투에서 벗어나 보려고 일부러 악문을 쓰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항하기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몰두하는 것일 뿐 앞으로 얼마 동안 난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밤 읽는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구절들만을
이 책에 적기로 결심했다. 7월 1일부터는 성경에서 인용된 성구가 날마다 한 구절씩 덧붙여지는 일종의 나날의 양식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그녀의 주석이 있는 것만을 옮겨 적으려 한다. 7월 20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오직 제롬을 위해서만 힘쓰고 있는 이 마음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나누어야 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제롬에게도 함께 하기를 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느님, 저에게 그렇게 할 용기를 주옵소서. 7월 24일 나는 마음의 위안을 읽는 것을 중단하였다. 이 옛글들은 나를 무척 즐겁게는 했지만 나의 정신을 산란하게 했으며 거기에서 맛보는 거의 이교도적인 기쁨은 내가 찾고 있는 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의 모방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책 역시 아무리 애써도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라틴어 원서로는 읽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읽고 있는 번역본에 아무런 서명도 없는 것이 더 마음에 든다. 신교의 어느 바에서 번역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표세에는 모든 기독교 단체에 적합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 너가 덕성을 쌓아나감으로써 어떤 안식을 얻고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인가를 안다면 너는 더욱 마음 기울여 힘쓰리라는 것을 나는 단언할 수 있다. 8월 10일 하느님, 제가 당신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심의 충동으로 그리고 천사와 같은 초인간적인 목소리로 외칠 때 저는 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롬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그러나 어찌하여 당신과 저 사이에 당신은 어디에나 그의 모습을 두시옵니까? 8월 14일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달밖에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8월 20일 저의 불행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서 희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느님, 오직 그만이 저에게 알게 해주었던 이 기쁨을 이제는 오로지 당신만을 통해서만 알게 해주옵소서. 8월 28일 나는 이 얼마나 속되고 볼품없는 덕성에 이르고 말았는가. 나는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 언제나 하느님께 힘을 애원한다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제 나의 모든 기도는 하소연에 불과할 뿐. 8월 29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토록 소박한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비탄 속으로 내 마음을 빠뜨려 버렸다. 들판으로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되뇌이게 된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두 눈을 눈물로 가득 채우고 말았다. 쟁기 위로 몸을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비고 광활한 들판을 나는 바라보았다. 들에 핀 백합화. 하지만 하느님, 그 백합은 어디에 있사옵니까? 9월 16일 밤 10시. 다시 그를 만났다. 나는 지금 여기 한 지붕 밑에 있다. 그의 방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잔디밭으로 스미듯 떨어져 내리는 것이 보인다. 내가 이 일기를 적고 있는 동안
그 역시 깨어 있으리라. 어쩌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도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의 사랑이 나를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결심한 대로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9월 24일. 내 안에서는 마음이 까무러질 듯 숨가쁘게 허덕이는데도 끝내 무관심과 냉담으로 가장할 수 있었던 잔인한 대화. 지금까지 난 그를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왔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하느님이 나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끊임없이 싸움에서 몸을 피하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과연 승리했는가? 제롬은 과연 전보다 나를 덜 사랑하게 되었는가? 슬프게도 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그를 사랑한 적은 결코 없었다. 하오나 저에게서 그를 구하기 위해 제가 없어져야 한다면 주여 부디 그렇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과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순환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고통을 제 안에서 계속 감내하옵소서. 그와 나는 파스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그 무슨 부끄럽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가? 그런 말을 하면서부터 난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하느님께 대한 모독인 것처럼 생각된다. 나는 두툼한 방새를 다시 뽑아들었다. 무심코 펼쳐진 곳은 로안의 양에게 보내는 서한 중의 한 구절이었다. 이끄는 이를 스스로 따를 때 속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거하며 홀로 떨어져 걷기 시작하면 몹시 괴로워집니다. 이 말이 내 가슴을 너무 날카롭게 찔렀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읽어나갈 기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다른 곳을 펼치자 지금까진 읽은 적이 없는 훌륭한 글귀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막 베껴두었다. 알리사의 일기의 첫째 권은 여기서 끝나 있었다. 그 뒤의 부분은 아마 모두 찢어버린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알리사가 남긴 서류 속에는 그로부터 3년 후 다시 퐁구스마르에서 9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있기 조금 전부터 날짜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글로 그녀의 마지막 권의 일기는 시작된다. 9월 17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제가 그를 필요로 함을 알고 계시옵니다. 9월 20일. 하느님, 제게 그를 주옵소서. 그러하오면 당신께 이 마음을 바치겠사옵니다. 하느님, 한 번만 더 그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 당신께 제 마음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저의 사랑이 당신께 원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저에게 남은 목숨은 오직 당신께만 바치겠사옵니다. 하느님, 저의 이 비열한 기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저는 제 입술에서 그의 이름을 지울 수 없으며 제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도 없사옵니다. 하느님, 당신께 간구하옵나니 비탄에 잠겨있는 저를 그냥 두지 마옵소서. 9월 21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는 제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기도를 입 밖에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제 마음의 뜨거운 갈망을 당신께서 모르시지는 않겠죠. 9월 27일 오늘 아침은 마음이 평안하다. 묵상과 기도로 지난 밤을 거의 꼬박지 세웠다. 어린 시절 성령에 대한 상상 속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빛의 평화 같은 것이 갑자기 나를 에워싸며 내게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게 내려진 기쁨이 신경의 흥분에서 오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난 곧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이 무상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아주 빠르게 잠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그 기쁨은 오늘 아침에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9월 30일 제롬, 나의 벗. 아직도 동생이라고 부르지만 동생을 사랑함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 너도 밤나무 숲에서 몇 번이나 너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던가. 저녁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나는 채소밭에 그 작은 비밀문을 지나 가로수길을 이미 어두워진 그 길을 걸어 내려간다. 너가 갑자기 대답한다 해도 나를 기다리며 그 벤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멀리서 나의 눈에 들어온다 해도 내 가슴이 놀라 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보지 못해 나는 놀란다. 10월 1일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태양은 비할 데 없이 맑은 하늘에서 저물어 간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벤치에 그와 함께 앉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벌써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난 그가 내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듣는다. 그가 여기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손을 그의 손 안에 맡길 것이다. 내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댈 것이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나는 어제도 이미 그의 편지들 중에 몇 장을 다시 읽어보려고 가지고 나왔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너무 열심히 빠져버려 편지는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난 또 그가 좋아하던 그 자수정 십자가, 지나간 어느 여름에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동안만은 저녁마다 걸고 있기로 했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왔다. 나는 이 십자가를 그에게 주고 싶다. 벌써 오래전부터 난 이런 꿈을 꾸어왔었다. 그가 결혼하면 낳을 그의 첫 딸, 어린 알리사의 대모가 되고 이 십자가는 그 아이에게 주어 지내게 하리라. 그런데 나는 왜 아직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10월 2일 오늘 내 영혼은 하늘에 둥우리를 튼 새처럼 가볍고 즐겁다. 그가 오늘 올 것이다. 내겐 그런 예감이 느껴지며 또 나는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쳐 알리고 싶었다. 나는 여기에도 그런 내 마음을 적어둬야겠다고 느꼈다. 나는 이 기쁨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여느 때는 그렇게도 무심한 로베르조차 그러한 낌새를 알아챈 듯 자꾸 캐물어서 난처했으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이 오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알 수 없는 투명한 띠 같은 것이 내 눈을 덮어 어느 곳을 보아도 그의 모습을 크게 확대시켜 보여주며 사랑의 모든 빛을 내 마음에 불타는 한 초점으로 집중시킨다. 기다림이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 것인가. 하느님, 행복의 넓은 문을 잠시나마 열어주시어 제게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10월 3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슬프다. 그는 그림자처럼 내 팔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그는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를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를 부른다. 내 손, 내 입술은 그를 찾는다. 어둠 속에서 헛되이. 나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어두운 정원으로 다시 나갔다. 내내 방에 있어도 집안 어디에 있어도 난 무섭다. 비탄이 그 문까지, 그를 남겨두었던 그 문까지 나를 이끌었다. 나는 어리석은 희망으로 그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혹시나 그가 거기에 아직 있다면. 나는 불렀다. 나는 어둠 속을 더듬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에게 뭐라 말했던가?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왜,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나의 덕성을 과장해야만 했던가? 내 마음이 부인하는 덕성,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를 지닌단 말인가? 하느님이 나의 입술에 내리신 말씀을 나는 은밀히 배반하고 있었다. 내 마음 속에 언제나 가득 차 있던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제롬, 제롬, 곁에 있으면 나의 가슴이 아픔으로 찢어지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의 목숨이 죽어가는 것 같은 서러운 벗이여. 내가 아까 너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오직 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만을 믿어다오. 그에게 썼던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다시 썼다. 벌써 새벽이다. 잿빛에 눈물 젖은 내 생각만큼이나 슬픈 새벽. 농장의 첫 소리들이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난 모든 것들이 삶을 시작한다.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그에게 내 편지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10월 5일. 저에게서 그를 빼앗은 질투심 많은 하느님, 이제 저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옵소서. 이제는 어떤 열정이라도 이 마음을 스쳐 지날 뿐이며 어떠한 것도 다시는 이 마음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슬픔의 찌꺼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 이 정원은 저에게 견딜 수 없도록 사랑을 부치깁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대할 수 있는 곳으로 전 달아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란 것들을 당신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처분할 수 있는 퐁구스 마르는 로베르에게 남겨주도록 해주시옵소서. 유언장을 써놓기는 했지만 나는 필요한 형식이라곤 아무것도 모른다. 내 결심을 눈치채고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릴까 두려워 난 어제 공증인을 만났을 때도 충분히 의논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나머지 미진한 일은 파리에서 끝내려 한다. 10월 10일. 너무도 지친 채 이곳에 도착했으므로 처음 이틀간을 나는 누워서 지냈다. 내가 싫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불러온 의사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수술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과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 같다는 얘기로
쉽게 그를 납득시킬 수 있었다. 나는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보살펴 주시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돈을 요양원 사무실에 맡겼다. 방이 마음에 든다. 청결 한만으로도 벽의 장식은 충분하였다. 즐겁게까지 느껴지는 것이 놀랍다. 그것은 아마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이제는 하느님께 만족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란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실 때 비로소 그 오묘한 맛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 이외에는 아무 책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말씀보다 파스칼의 열광적인 호소가 더 나에게 깊은 흐느낌으로 울려온다.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다림을 채워줄 수 없다. 분별 없는 나의 마음이 원하였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쁨.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절망시킨 것은 바로 이 외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나이까? 10월 12일 하느님의 다스림이 제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느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소서. 이제 저는 제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 갑자기 무척 늙어버린 듯이 피곤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내 영혼은 맑은 동심을 지니고 있다. 아직도 나는 방 안의 물건들이 잘 정돈되고 벗어놓은 옷들이 침대맡에 잘 개어져 있어야만 잠을 이룰 수 있는 그 옛날의 어린 소녀인 듯하다. 나는 나의 죽음도 이렇게 맞이하고 싶다. 10월 13일 일기를 없애기로 마음먹은 뒤 없애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훌륭한 영혼에겐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 아름다운 말은 클로틸드 드 보우의 말이었다고 기억된다. 일기를 불에 던지려 하는 순간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무엇이 나를 붙들었다. 이 일기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고, 따라서 이것을 제롬에게서 빼앗을 권리는 내게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오직 그를 위해서만 이 일기를 써왔다고 보다 확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토록 나를 사로잡았던 불안, 의혹은 지금에 이르러 너무도 어리석게만 보여 나는 거기에 아무런 중요성도 부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제롬 역시 그로 인해 동요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느님, 저 스스로 도달할 수 없어 포기하고만 덕성의 절정에까지 그를 밀어 올리려고 미칠 듯이 갈망했던 이 영혼의 서툰 시도를 그가 때때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룰 수 없는 그 반석 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5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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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인간적인 기쁨, 일체의 고뇌 저편에서 그렇다. 나는 그 찬연한 기쁨을 예감하고 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반석,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나의 삶은 헛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린 정결한 영혼에게만 그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할지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옵니까? 여기서 또 저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느님, 저는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당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의 목마름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그 행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달려야 합니까? 날이 밝아옴을 알린다기보다 먼동이 트기 전부터 그것을 부르는 듯 우짖는 안타까운 새처럼 저는 어둠이 가시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울어야만 하옵니까? 10월 16일. 제롬, 너에게 완전한 기쁨을 가르쳐주고 싶어. 오늘 아침 난 심한 구토의 발작 증세로 기진맥진에 있었다. 그 직후 난 내가 너무 쇠약하게 느껴져서 잠시 동안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처음에 나의 온 몸에는 커다란 평온이 깃들었다. 그러고는 이어 극심한 고통이 전율이 내 육신과 영혼을 휘어잡았다. 그것은 마치 내 삶에 대한 돌발적이고도 명료한 계시와도 같았다. 나는 문득 잔인하게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렵다. 나는 나를 재확인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오 하느님, 당신께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고 종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었다. 지금 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또다시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지난해 난 줄리에트를 다시 만났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렸던 그녀의 마지막 편지 이후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뒤였다.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고 있던 나는 잠깐 님무에 들렀던 것이다. 혼잡한 중심지대인 피세르 거리에 있는 테시에르가는 무척 아름다운 집이었다. 찾아가겠다고 편지로 미리 알려두었음에도 그 집 문을 들어서면서 난 가볍게 마음의 설레임을 느꼈다. 하녀의 안내를 받아 내가 응접실에 올라가 있는데 잠시 후 줄리에트가 들어왔다. 마치 폴랑트의 이모님을 다시 보는 듯했다. 그 걸음걸이며 옷맵시 그리고 숨가쁜 친절의 방식까지도 같았다. 그녀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지내온 일, 파리에서의 거처, 직업, 교우 관계들에 대해 쉬지 않고 질문을 퍼부어댔다. 남쪽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테시에르가 몹시 반가워할 텐데 애굽 에브에는 가보지 않겠느냐느니.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모두의 소식들을 자기 남편과 아이들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번 추수와 불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나는 로베르가 퐁고스마르의 집을 팔고 애굽 에브에 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테시에르의 동업자가 되어 테시에르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사업 거래에 특히 전념하게 되었으며 로베르는 묘목을 개량하고 농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과거를 회상시켜줄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살폈다. 응접실의 가구들에서 난 퐁고스마르의 것들을 쉽게 알아보았다. 내 안에 심한 떨림을 일으키게 할 그 과거를 줄리에트는 아예 잊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한 데에는 마음을 쓰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12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들이 층계에서 놀고 있었다. 줄리에트는 그 애들을 불러 나에게 인사를 시켰다.
아이들 가운데 맞이인 리즈는 제 아버지를 따라 에그비브에브에 갔다고 했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왔을 무렵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하였다. 그때 해산 뒤끝이 좋지 않아서 줄리에트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그녀는 갑작스럽게 딸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그 아이를 더 귀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내 방에서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바로 이 옆이에요. 하고 줄리에트가 말했다. 가보시겠어요? 내가 따라 나서자 그녀는 덧붙였다. 제롬, 편지로는 감히 부탁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시겠어요? 네가 좋아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지. 나는 약간 놀란 채 요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 대녀의 이름은 뭐지? 알리사. 줄리에트가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알리사를 약간 닮았죠? 안 그래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줄리에트의 손을 꼭 쥐었다. 제 어머니가 들어올리자 그 작은 알리사는 눈을 반짝 떴다. 그 아이를 내 팔에 받아 안았다. 오빤 참 좋은 아버지가 될 텐데. 웃어 보이려고 애를 쓰며 줄리에트가 말했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면. 나는 줄리에트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았다. 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세요? 결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이리 오세요. 벌써 어둑해진 좀 더 작은 방으로 앞장서 가면서 그녀가 불쑥 말했다. 그 방의 한쪽 문은 그녀의 침실로 나 있었고 다른 한쪽 문은 응접실로 나 있었다. 시간이 날 때면 난 이리로 숨어 들어와요. 여기가 제일 조용해요. 이곳은 거의 생활에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작은 방의 창문은 다른 방들처럼 도시의 소음 쪽으로 나 있지 않고 나무들이 서 있는 안뜰 쪽으로 나 있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가까이 있는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오빠를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오빠는 알리사의 추억에 충실하려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나는 잠시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기보단 아마 알리사가 나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한 충실이겠지. 아니 그렇다고 그걸 나의 무슨 장점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난 그렇게 하는 거 외엔 달리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만약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난 사랑하는 채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아. 그녀는 무관심한 듯이 내게서 얼굴을 돌려 마치 잃어버린 무엇을 찾기라도 하듯 바닥으로 상체를 수그렸다. 그럼 오빤 희망 없는 사랑을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지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 줄리에트. 그리고 일상의 나날이 계속된다 해도 그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 어스름이 잿빛 조수같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덮어버리자 그 물건들은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 각각 제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여 들려주는 것 같았다. 줄리에트가 그 가구들을 다 옮겨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알리사의 방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줄리에트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렸으나 이제는 그녀의 윤곽조차도 분간할 수 없어 그녀의 눈이 감겨 있었는지 어땠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아름다웠다. 그리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자,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해요.
나는 그녀가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딛다 말고 힘없이 옆에 의자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녀가 등불을 켜들고 들어왔다. 지금까지 함께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어떠셨나요? 좁은 문은 지드 자신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자기 고백적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의 배경 및 줄거리의 설정은 자신의 실생활과 거의 비슷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은 지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좁은 문은 결코 지상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두 남녀 간의 청순하고 고결하며 애틋한 사랑을 다룬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신서적 출판사에서 엮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드림캐쳐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 문을 닫을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